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지수입니다. 오늘 2018년 1월 1일 첫날 첫 강의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합격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하고 또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약간의 생소함이라든지 또는 이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기대감이라든지 확신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학 하면 교육학 논술하면 어렵거나 TV가 좀 이상하네. 어렵거나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교육학 논술이 어렵거나 두려운 것은 아마도 첫 번째는 교육학이 어렵기 때문이겠고 둘째는 논술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이 어려운 것은 교육학이 난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논술이 부담스러운 것은 글쓰기가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학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교육학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맹목적으로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교육학의 난해함과 논술의 두려움 제가 한꺼번에 해결해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교육학이 참 쉬워진다. 논술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모토는 탁월한 만점 전략입니다. 이왕 공부하는 것이라면 만점을 지향하고 만점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거나 또는 만점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탁월한 전략을 구사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강의 특징은 첫 번째는 구조화된 강의입니다. 전체 교육학의 구조를 먼저 잡고 거기에 이제 살을 보태 나가면서 전체를 파악하고 세부 내용을 이제 정교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리관지라고 하죠.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옥의 구조나 가옥의 형태를 이해하려면 가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가옥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또는 빌라다 이런 구조가 파악이 되면 가옥의 형태가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교육학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키워드를 잡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구조화하게 되면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기억이 오래가죠. 세 번째는 전이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교육학의 전체 구조를 잡고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제 강의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 첨삭도 진행할 것이고요. 개별 첨삭은 여러분들은 이제 대면 첨삭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개별 첨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1, 2월 강의는 기본 이론반이죠. 그래서 기본 이론반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을 통해서 최소한 15, 16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3, 4월은 이제 여기다 조금 더 심화해서 이론 전체를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재수를 하고 있거나 또는 몇 번 떨어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개념이 좀 생소하거나 또는 개념을 좀 확실히 다져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강의 계획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프린트물 잠깐 보도록 하죠. 프린트물을 보시면 전체적인 강의 계획과 관련해서 1, 2월 주간별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반 강의 계획표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1주간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교육 과정학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와 3주 약간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 심리학을 진행하고 교육 방법론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5주 평가와 생활 지도 상담, 그 다음에 교육 행정학은 2주간에 걸쳐서 4회 진행을 하게 되죠. 마지막 주가 이제 교육 사회학과 교육 사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 비중을 고려해서 이 강의 시간도 안배를 했는데 출제 비중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우리 교재 앞부분에 있는데요. 출제 경향 파악이라고 아마 앞부분에 있을 겁니다. 출제 경향 분석 마지막 앞 페이지 출제 경향 분석 부분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영역별 기출 내용 분류가 되어 있죠. 2014학년도부터가 본격적인 교육과 논술 시험 유형이 시작되는 시기고 2013학년도 중등특수는 중등특수에 한해서 교육과 논술을 시험적으로 시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교육과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상반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그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특정 그 과목에 한해서 시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정규적인 그런 일반적인 시험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잠깐 보시면 2014학년도 나오고 2014, 15, 16, 17, 18 한 번 또 예외 없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심리학을 보시죠. 교육심리학은 2016학년도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심리학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제 비중이 매우 약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육방법론을 보시면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2014학년도 또 상반기 15, 16, 15 상반기 16 빼고 17, 18학년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딱 한 번만 출제가 안 됐을 뿐이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교육방법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보도록 하죠. 14학년도, 15학년도 빼고 16, 17, 18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역시 교육평가도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도 상반기 2014학년도에 딱 한 번 출제가 됐고 출제가 안 되고 있죠. 비중은 매우 떨어집니다. 교육행정을 보시죠. 2014학년도부터 상반기를 불문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아주 탑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과 학문 영역 중에서 교육행정학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학이 왜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교육행정학은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교육행정학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요.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육행정학 하면 보통 이제 교육행정 그러면 뭐 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사와 크게 관련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약간 거리가 있게 생각이 들고요. 공부에 대한 뭐랄까 이해감 그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교육행정학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교육행정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쫙 잡고 진행하도록 하죠. 교육사회학을 보시면 2014학년도 한번 나왔고 상반기 두 번 나왔죠. 전체적인 정규적인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출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육사회학도 비중이 떨어집니다. 교육사철학을 보시면 철학 부분에서 딱 한 번 2015학년도 철학이 한번 출제됐고 교육사는 서양 교육사든 한국 교육사든 불문하고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학적인 개념과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교육학 논술을 한다면 이런 역사적 측면을 가지고 교육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사, 서양 교육사든 한국 교육사든 출제 비중이 형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꼭 중시해야 될 부분, 어떤 분과 학문에서 중시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교육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교육 과정, 세 번째, 교육 심리, 교육 평가, 요 네 가지가 전체 분과 학문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략을 세울 때 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시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강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 그 세부 활동을 잠깐 보시면 월화반 같은 경우 정규 시간이 이제 9시 반에서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2시 반부터 5시 또는 6시까지 자율학습과 더불어서 그 스터디를 조직해서 스터디별로 또 스터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중간에 저와 개별적인 암기 테스트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첫 번째는 자율학습을 합니다. 자율학습. 어디 있지? 이게 뭐야? 개별 학습과 팀 학습, 암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별도의 프린트물 있죠. 자,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율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테스트가 있습니다. 4시 반에서 5시까지 또는 이게 약간 이제 오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학습이 끝나고, 이때 물론 이제 2시 반부터는 이제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 뭐랄까 공부에 이런 강제적인 성격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참석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날 배운 거 그날 공부를 하시고 테스트도 받고 돌아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참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개별 학습을 하신 다음에 저에게 이제 그 개별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개별 테스트로 하는 것은 논술 형태로 제가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워드 설계 모형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첫째 특징 어떻다, 둘째 어떻다, 셋째 어떻다, 이런 식으로 논술식으로 오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럴 컴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구두 작문 형태로 저에게 테스트를 받고 합격하게 되면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뭐 합격 못하면 다시 또 저희가 와서 또 테스트 받고 통과할 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별 암기 시간 있죠. 5시부터 5시 반까지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팀별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팀별로 또 한 번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 테스트가 이중 장치로 돼 있죠. 저희가 한번 통과하고 팀별로도 한번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장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개별 학습 시간에 열심히 하셔서 그날 배운 거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조금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그 시험 일정에 비춰보면 시험이 이제 사실 뭐 11월 말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험은 11월 말이 아니라 6월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6월 말이다. 여러분들은 6월 말에 시험장에 들어간다. 6월 말에 시험장에 들어간다. 보통 이제 여기 이제 학원과의 강의 스케줄을 보면 7월부터 문제풀이반이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 완전히 이론을 내 걸로 만들고, 그 문제풀이 시작되기 그 전날이 또는 그 날이
바로 여러분들 시험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백리를 가는 사람은 반을 이제 90리를 반으로 잡는다 그럽니다. 행백리자 반후 90이라 해서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잡는다는 것은 90리만큼을 내가 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을 딱 잘라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시험 삼아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실력을 갖고 시험을 본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시험의 효과가 크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을 전공 불문하고 교육학 전공 불문하고 보겠다. 그날이 시험일이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일은 6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6월 말부터 11월 말 또 중간 딱 잘라서 그때 또 한번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 잘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시험일 전 또는 전전일까지 시험일 전이나 전전일까지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그 모든 내용을 하루나 이틀을 걸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넘기기가 바쁘죠. 그만큼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지독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각오로 좀 진행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별 학습을 하실 때, 거기 이제 보시면 일별 개별 학습에, 공부를 하실 때는 선형적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비선형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중요도를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중요도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순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된 시간 안에 암기를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사실 시간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야 되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억하고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순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해와 암기는 같이 병진해야 돼요.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암기하겠지. 나중에 암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이거 지금부터 암기해도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암기가 잘 안 되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제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닐까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갈수록 양이 많아지면 전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학도 양이 많은데 전공도 양이 많잖아요. 갈수록 헉헉헉거리면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잊어버리더라도 외우고 또 잊어버리더라도 또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와 암기를 같이 해 주셔야지 나중에 조금 편해지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당장을 조금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걸 인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문항을 이제 뭐 구두로 이제 뭐 생각하셔서 좋고 뭐 글로 써셔도 좋고요. 5문항 정도 준비하셔서 보통 한 이제 5인 정도가 이제 한 팀이 될 텐데 뭐 팀 스터디는 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카드가 있죠. 카드에 스터디 밑에 하단에 세 번째 줄인가 거기 보면 이제 스터디 신청란이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 저한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끼리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스터디라는 것이 별게 없습니다. 스터디가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뭐 토의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토의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바로. 이게 굉장히 안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인터넷으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직접적으로. 제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문항을 준비해서 한 문항 정도를 질문하게 됩니다. 한 문항 돌아가면서 한 문항씩 가능하면 이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팀별 암기 방법을 보시면 이제 팀 리더를 결정하시고 리더는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매번 리더가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테스트 순서도 매번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섯 문항 중에서 다른 사람과 중복이 안 되는 한 문항 정도를 물어보도록 하시고 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뭐 잘했다, 좋다, 뭐 이런 정도.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암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암기 테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저도 시간 할애해서 하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합격 카드는 신원 시간에 저 뒤쪽에 책상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내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스터디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있죠. 과제가 매일 하나씩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오늘 과제는 이제 그 백워드 설계 모형의 장점 3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요거 공부를 하신 다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보고 쓰지 마시고 요 문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못 외웠다, 이걸 못 외웠다 그러더라도 이걸 외운 다음에 책 덮고 이렇게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쓰십시오. 너무 많은 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여러분들 논술 보면요, 교육학 논술이 지면이 2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25줄씩 있어요. 총 50줄입니다. 50줄. 50줄로 되어 있고 제한 시간이 60분입니다. 논점은 총 4개 논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2페이지를 꽉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서로는 5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는 다른 중요한 논점, 본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5줄 넘어가지 않도록 3줄에서 5줄 정도 사이에 서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서론. 결론도 똑같아요. 결론도. 그래서 꽉 채웠을 때 5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서론 5줄, 물론 3줄 정도 나올 겁니다. 보통 3줄에서 5줄. 서론 5줄, 결론 5줄. 빼면 10줄 나가면 50줄에서 40줄이 남죠. 40줄이 나오면 40줄의 논점이 총 4개가 출제가 됩니다. 논점 4개 각각 10줄씩 꽉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10줄씩 넣으면 총 40줄이 되죠. 그래서 2페이지가 꽉 찹니다. 물론 제한시간 60분 안에 2페이지 다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2페이지가 잘 안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논점당 많아야 6줄에서 8줄 정도밖에 못 채워요. 보통 보면. 그래서 한 페이지 절반 정도가 채워지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6줄에서 8줄 정도를 가지고 논점 하나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하나의 논점에 또 세부 논점이 3가지 또는 4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를 쓰시죠. 그러면 총 4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4가지 되면 하나에 한 줄씩만 써도 4줄이에요. 이미. 한 줄씩만 써도. 그럼 간단하게 뭐 개념도 설명해야 될 것이고 주제문도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6줄이 돼버리잖아요. 벌써. 한 줄만 써도 6줄. 더 쓸 수 있을까요? 시간상 없어, 시간상.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특징 하나를 쓸 때 그 하나에 많아봤자 한 문장 또는 2문장, 3문장 쓰면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3문장 쓰면. 3문장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문장까지 가면 10줄 꽉 채워집니다. 그야말로. 근데 어렵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보통 한 줄, 2줄. 그러니까 한 문장 또는 2문장. 또는 이제 많으면 이제 가정적으로 3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에 3문장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논술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하는 거예요. 딱. 이 논점이 나오면 요것만 쓰겠다. 라고 하는 것만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딱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말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냥 풀어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대학 교재를 다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이 달라요. 전부 다. 근데 핵심 키워드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비슷할 수 있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한 문장에서 만약 3문장 정도만 쓸 수 있을 분량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여기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 보면 좀 많죠. 아마 꽉 채워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채워질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고
이 1, 2월 같은 경우는 뭐 서론에 대한 그 서론 뭐 결론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서론 결론은 1번에 끝납니다. 그냥 너무너무 쉬워요. 이 글쓰기 자체가 전혀 부담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은 본론 하나의 문단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첨삭이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첨삭이를 해봤자 크게 말이 장황하거나 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첨삭의 중요성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 그때 매우 중요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여러분 저와 만날 때 매일 한 문제가 나가고, 그러니까 16회 28, 16이죠. 16회에 걸쳐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6회의 문제가 나갈 겁니다. 16번의 이제 첨삭을 받게 될 겁니다. 요 첨삭은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암기 테스트 할 때 하거나, 또는 이제 별도로 참석 못 하신 분들은 별도로 이제 개별 상담과 더불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가짐.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렸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합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합격하는 마음은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앞에 날개 표지, 날개를 잠깐 보십시다.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날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서 헤르만 헤세의 대면 중에서 뽑아왔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우죠. 알에서 깨어나야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을 깨지 못하면 그 새는 알에서 죽고 말고, 알은 하나의 작은 세계입니다. 알을 깨는 순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험 시간, 이 수험 공부를 바로 작은 알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알을 깨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감내가 될 겁니다. 그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셔야지 알을 깰 수 있고, 알을 깨는 순간 합격이란 더 넓은 세계, 교사로서의 더 넓은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교직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딱 1년만 참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날개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북쪽 요정,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북쪽 요정이 이 도로시에게 에메랄드 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노란 벽돌로 깔려 있고 못 찾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걸어가야 되고 아주 먼 곳이고, 때로는 합격할 것처럼 즐겁고, 때로는 떨어질 것 같이 두려울 때도 많고, 힘겨운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무던히 걸어가셔야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내가 아는 모든 마법을 동원해서 너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라고 얘기해 주죠. 모든 마법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에메랄드 성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자, 교육학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고, 제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제기한 이 질문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교육 과정학이 진행이 되는데, 끝날 때 다시 한번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품고 공부를 하시고 끝난 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면 좋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마음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그 교육 과정, 간단한 한 줄 또는 뭐 두 줄 정도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정의가 마음속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육 과정을 생각할 때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교육 과정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그 무엇과 관련된 무엇과 관련된 이해와 탐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 2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1, 2월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 과정이죠. 1, 2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교수학습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일련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교육과정의 본질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커리큘럼의 어원은 쿠레레입니다. 쿠레레. 쿠레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쿠레레의 개념이 있고요. 전통적 개념은 명사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명사적 의미의 쿠레레는 전통적 개념이고, 현대적 개념은 동사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명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쿠레레는 이제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를 얘기하는 거죠.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 그래서 경주마가 여기서 시작해서 일정한 목표 지점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가 목표 지점이다 그러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경주 코스가 있죠. 이 경주 코스를 쿠레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경주 코스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교수 요목이다라고 하는, 교수 요목. 교수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겁니다. 교육의 과정 관련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과정, 여러분들이 대학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대학의 학위를 받았다 하는 것은 대학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대학의 경주 코스, 다시 말해서 코스 오브 스터디, 교수 요목을 거쳐서 통과했다는 겁니다. 1학년 단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목적지까지 통과했다는 것, 이 경주 코스를 다 거쳤다라는 거죠. 코스 오브 스터디. 그러니까 첫 번째 명사적 의미는 경주 코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주 코스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교수 요목이다, 코스 오브 스터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하는 사람은 이 경주 코스를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이 목적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종적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교수학습을 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명사적 의미에서 쿠레레입니다. 쿠레레. 그래서 명사적 의미에서 쿠레레는 바로 이제 교수 개발 교육과정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동사적 의미는 이 말이, 경주말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뭐 물 웅덩이도 지나갈 것이고 뭐 흙더미도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달리면서 체험하는 거, 뭘 체험하는가? 체험한다, 경험한다와 관련되는 것이 현대적 개념의 쿠레레입니다. 이거는 체험이다. 체험. 경험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것. 체험과 경험과 반성을 통해서 의미를 형성하는 이 과정을 현대적 의미, 현대적 개념 또는 동사적 의미의 쿠레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이 후자가 중요합니다. 후자가. 이거 몰라도 되지만 요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파이너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는데, 파이너가 쿠레레에 복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말하는 그 쿠레의 개념이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쿠레에 복귀한다는 말은 현대적 개념인 동사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동사적 의미로서 학습자의 체험과 경험, 이를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체험한다, 경험한다. 학습자 중심이다, 학습자 중심. 약간 이거는 이제 교사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학습자 중심적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은 학생 중심이에요,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게 22페이지인가 뭐 26페이지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상단에. 참고로 그 원래 교재가 한 권이었는데, 이 편집상 보시면 지면이 이 양쪽에 여백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글자의 폭은 작년 교재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양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미리 보고 확인하고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편집이 일정하게 다 됐는데 다 날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백을 좀 더 줄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글자의 폭이 조금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양이 조금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저 체험하고 의미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 또는 경험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내용 경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건 뭘 가르칠 것인가? 뭘 가르칠 것인가?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경험과 교육 내용 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내용이겠죠. 이 내용을 볼 때 뭘 가르칠 것인가라는 볼 때 내용을 보면 크게 교육과정 4조에 비춰볼 때 교육과정 4조 교가냐 아동이냐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교가를 가르치자 아동을 가르치자.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슬로건 진보주의 교육 철학 슬로건은 We teach children not subjects. 우리는 교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해요. 교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 저때 교가라고 하는 것은 교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험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철학, 교육과정 4조를 보면 두 가지 축의 긴장관계가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긴장관계를. 어떨 때는 얘를 강조했다가, 어떨 때는 얘를 강조했다가, 마치 시계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교가 지식을 강조한다, 아동의 경험을 강조한다. 교가 지식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교가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가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가 중심 교육과정은 교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얘기해요. 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그럼 교가는 뭔가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 전통적으로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 문화유산을 교과 형태로 국어 형태, 역사 형태, 물리 형태 교과 형태로 담아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과 형태는 학습자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해요. 학습자가 있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왔던 문화유산입니다. 학습자의 흥미, 관심, 필요, 요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이걸 교사가 학습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교사 중심적이고 학습자의 경험과 흥미와 필요와는 전혀 무관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경험과 흥미, 필요가 무시된다고 해서 경험을 강조하는 학습자의 실제 생활의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되죠. 경험중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입니다. 이 진보주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경험중 교육과정은 We teach children not subject. 아동의 경험을 가르친다. 아동을 가르친다 말은 아동의 경험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동의 일상생활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교과는 있죠. 교과 없는 교육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교과는 뭘까요? 아동의 경험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는 교과예요. 심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고 이런 교과 논리로 조직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아동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면 아동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자신의 실제적인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같이 지식을 강조하지만 얘네들 지식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지식 중심이지만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지 못했다 해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자라는 형태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문적 성격에 충실한다. 교과의 성격 또는 학문적 성격에 충실한다. 그 교과의 성격에 충실하다는 말은 수학은 수학답게 가르치고 물리는 물리답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칠 때, 물리를 가르칠 때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연습하고 반복하고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건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다는 형태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들으십시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교사가 교육 활동을 주도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발견학습을 하다 보면 학자가 굉장히 지적인 수월성을 강조하거든, 학습의 지적 수월성을 강조하면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일부 소수 엘리트 학생들은 적응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지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지적인 측면 말고 정의적 측면도 있는데 정의적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의적 교육에 대한 소홀에 대한 반성으로 야 인간이라고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 모든 경험을 다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간 형성을 지향하자라는 인간 형성. 쉽게 얘기하면 자아 형성 또는 뭐 자아 실현, 전인 형성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경험을 강조해요. 경험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든 경험을 다 강조합니다.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교육과정이죠. 통합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우리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량중심. 통합교육과정은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그 변천을 보면 1차 교육과정, 2차, 3차, 4차, 5차 이후.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물론 통합교육과정 형태입니다. 통합교육 형태예요. 별도로 역량을 강조,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시면 핵심 역량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역량에 비추어서 교육과정이 쫙 진행이 되고 있죠. 또 교육과정으로 보시더라도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보시면 전부 다 그 교과 역량이 따로 있습니다. 교과 역량. 그래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하고 있으니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할 것인가 살펴보시면 얘는 크게 중요성은 없는 거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아니죠. 실패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나치게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얘는 학습자 중심이잖아요. 학습자 중심.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이거 이미 출제됐습니다. 얘는 역시 학습자의 능동성을 요구하고 있죠. 핵심 개념을 강조했죠.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도 역시 핵심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파트이죠. 얘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철학적 기반이 조금 약해서 좀 중요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 창의 융합형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적인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융합적인 사고를 하려면 분과 학문을 토대로 이루어진 분과 교과로는 힘듭니다. 교과와 교과를 가로지르면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교육과정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볼 때 통합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니까 역량중심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 또 형태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태다. 형태.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이걸 이제 이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우리가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돼 있다.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문서 이외에 잠재적 교육과정도 따로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유형을 층을 나눠보면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아예 배제된 영교육과정 세 개 층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아이즈너가 제시한 겁니다. 교육과정 층위. 그래서 교육과정 전체로 보면 쿠레레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때 교육과정 하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부분 하나, 두 번째 교육과정 형태에 관련된 하나, 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교육과정 전체 그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나를 덧붙이면 이제 운영, 교육과정 실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넓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고요. 개발과 유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여러분들 싱킹맵 잠깐 보십시오. 싱킹맵은 별도로 제가 드렸는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딱 들고 나머지 내용들이 떠오르면 매우 좋죠. 매우 좋죠. 이거를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뼈대에다가 살을 보태는데 살을 너무 많이 보태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그러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다 살을 더 붙인다 그러면 개념, 특징, 장단점 이 정도 써놓는 거예요. 그냥 써놓고
그 다음에 개념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특징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장단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되면 이게 지워버리면, 아, 개념, 특징, 장단점 있지. 개념 뭐야? 특징, 한 3개만 얘기할게. 3개만. 그 다음에 장단점 2개씩 얘기해 줄게. 또는 장점 3개, 단점 2개.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책 찾아보는 거예요. 책 찾아. 정말 안 돼.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간단하게 키워드만 몇 개. 이렇게 써놓는 거죠. 나중에 이게 싹 지워지고, 진짜 이것만 딱 보고도, 개념 특징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고, 개념 뭐고 이렇게 딱딱딱 떠오르면 완벽하죠. 그러면 시험장에 요거 하나만 두고, 그러면, 가볍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들고 다 떠오른다면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삶이 피곤해, 그 사람은. 왜냐면 너무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으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지.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는 양을 줄여가는 공부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자꾸 양을 늘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양을 늘려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양이 많았다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아마 5, 6월인가 7, 8월 정도부터 작년 강의에 비춰보면 핵심 터치 1, 2, 3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핵심 개념 딱 쓸 거 한 줄에서 한 문장에서 3문장 정도 딱 쓸 것만 딱 정리해서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 300페이지 분량밖에 안 돼요. 그거 하나만 딱 들고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교재를 더 줄여서 뺄 거 빼고 다 빼고 진짜 알맹이만 모아놓은 게 핵심 터치 1, 2, 3입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이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계속 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다시 뽑아온 거니까. 또 말도 또 제가 다시 제 말로 다시 풀었어. 이것도 물론 제 말로 다 풀어서. 저는 책을 다 정리하는 스타일이지, 뭐 줄글로 되어 있는 거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딱 깔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를 앞에 뽑아놓고, 키워드만 생각하면 나머지가 이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어려운 건 또 제 말로 다시 풀어서 쏘는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공부하기 매우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싱킹 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첫 번째. 자, 여러분 싱킹 맵을 잠깐 보시면 개발과 유형과 그다음에 실제, 교육과정 실제가 뭔가 이렇게 3가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 어떤 코스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내용을 조직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교사학습하고 평가할 것인가 관련되는 부분이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이 개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예요.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인 절차는 현대에서 일반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개발 모형이 중요해. 개발 모형. 개발 모형은 모형화해 놓은 겁니다. 모형화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화해 놓은 것, 시각화. 간단하게 시각화. 전체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놓은 것을 모형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원자 모형, 원자를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시각화해 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각적인 모형으로 제시한 게 개발 모형이고요. 모형이 교육학에 되게 많습니다. 이 모형이 골치 아프게 하죠. 모형은 외워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개발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일반적인 절차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고 하고, 내가 1, 2월 강의를 할 때, 1, 2월 강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뭘까? 1, 2월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교수학습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참석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오는 게 제 임무고, 저는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제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여기서 나온 게, 특히 타일러에서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인 개발 절차를 현대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타일러만 알면 얘는 그냥 끝이에요. 끝. 타일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타일러에서 몇 가지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일러만 아시면 돼요. 그냥. 일단 여기서 보시면 내용 선정과 조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교육과정에서는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 내용과 관련되는 성찰이죠.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이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문제가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선정 조직 원리가 매우 중요한데 요거 2017학년도 출제됐잖아요. 출제. 근데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매우 기본적인 거. 매우 기본적인 건데 이 수험생이 제가 알기로 한 80% 정도가 답을 못 썼어요. 왜 못 썼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강의에서 별로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도 다루지도 않고. 이런 매우 중요한 파트에 기본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은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도 맞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타일러만 알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목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중요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교사학습과 평가는 물론 교육과정을 전공하는 사람은 교사학습도 알아야 되고 평가도 알아야 돼요. 전체가 다 교육과정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핵심은 교육 내용이지만 그러면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책을 보시면 대학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교사학습 부분도 들어가 있고 평가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과정이라는 이름 제목 하에. 왜냐하면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교수학습은 교수학습 및 교육공학에서 별도로 또 분과학물이 또 따로 있죠. 거기서 취급하는 것이고 평가는 평가 영역에서 다시 취급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싹 빼면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필 것은. 자, 얘보다는 이제 얘가 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얘는 어차피 타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개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모형. 개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모형이 있고요. 실제 어떻게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실제 상황, 실제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바로 실제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 모형이고 개발 모형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십시다. 개발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타일러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지금 1918년 보비터가 교육과정 더 커리큘럼이라는 교재를 출간하면서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어디 앞 페이지에 있을 텐데 보비터가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1918년도에 출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 역사 100년입니다. 100년. 교육과정의 100년의 역사가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교육과정 100년사.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 보면 그게 뭐 오랜 시간이 아니죠. 100년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이게 나오고 이제 모형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이제 타일러고 타일러 합리 모형은 그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떠나서 당연히 하라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난번 2017학년도 나왔던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가 얘만 알면 어차피 얘가 똑같은 거니까 얘로 보셔도 되고 얘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타일러는 일련의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교육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 설정. 두 번째는 경험을 선정하라. 세 번째는 경험을 조직하라. 네 번째는 평가를 실시하라. 교육 목표 설정,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련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서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합리적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반은 이제 타일러 제자로서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요. 스킬백은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합니다. 스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 다음에 위센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은 타일러 모형의 2단계와 3단계를 역전시켜서 백워드는 뭡니까? 후진하는 거죠. 역전.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가고 세 번째 단계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역행 또는 후진 또는 백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행. 그래서 2단계와 3단계를 역전시켜서 목표 설정하고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활동을 계획하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백워드 설계 방식이고 이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이 사람 책은 Understanding by Design이라고 해서 이해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은 백워드 설계 모형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죠. 이 백워드 설계 모형은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 요런 정도가 좀 더 중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백워드 설계 모형은 한번 출제됐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높아요. 우리가 출제됐더라도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2번 출제됐거든요. 예, 2번씩이나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준거지행평가도 또 2번 출제됐죠. 그 다음에 실제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실제 모형은 실제 교육과정 개발은 타일러식으로 일련의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 실제적인 과정을 묘사하려고 하는 게 실제적인 실제 모형이고, 대표자가 슈왑입니다. 슈왑은 수기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서 수기라는 말. 수기. 숙고한다는 거, 숙고한다. 수기라는 말 처음으로 쓰고, 이 수기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이 워커의 자연주의적 모형입니다. 워커, 걸어다니는 사람. 워커 자연주의적 모형은 타일러식으로 일련의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고, 나름대로 견해를 표방하고, 또 논쟁을 거치면서 일련 합의되는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교육 과정이 개발되더라라는 거. 자기가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해 봤더니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육 과정을 실제 상황에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묘사한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모형이다. 이렇게 불러다라. 이렇게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주의적 모형이다. 또는 자연주의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이다. 후대 학자들은 수기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요거 올해 출제됐죠? 예, 올해 출제됐죠. 자, 보십시다. 개발 모형 하나 출제됐죠. 2015년도, 2018학년도 얘가 출제됐죠. 얘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아직. 워커 자연주의 모형은 아마 이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대규모 학교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통 설명하거든요. 교과서에서. 저는 이거 출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딱 문제로 다뤄봤죠. 이해중심 모형입니다. 이해중심 모형은 아이즈너, 파이너 또는 파이나, 애플 요 세 사람이 있고, 요거는 이 사람은 이제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 내용에 대한 가치. 얘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교육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이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은 뭘 가르칠 것인가? 뭘 가르칠 것인가 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얘를 가르치자 하면서 교육과정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어 왔던 거예요. 뭘 가르칠 것인가. 근데 뭘 가르칠 것인가 그랬더니 타일러는 뭐라고 하냐면, 뭘 가르치긴 그건 너희들이 알았어요. 나는 원칙과 기준만 제시해줄게. 그 원칙과 기준에 맞는 것만 알아서 선정하고 알아서 조직했어. 가르쳐.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했느냐인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만 얘기하다 보니까 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가치가 중립적인 거죠. 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했더니 원칙과 기준만 제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뭘 가르칠 것인가 해서 가치를 지향합니다. 가치 지향적이죠. 여기 아이즈는 예술적 접근 모형에서는요, 아이즈는 예술가와 같다라 교육과정 개발하는 사람은 예술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죠. 교육과정 개발도 교육자의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개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너는 실존적 재개념, 실존, now and here, 바로 여기.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로 너 하나하나가 다 교육과정이야. 너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상황은 어떤 것인데 내가 현재 뭘 경험하고 있고 뭘 느끼고 있고 나에게 내면에 나오는 목소리는 뭔지 그걸 귀 기울여서 자기가 찾아서 교육과정 자기가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개념화 실존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개념한다. 매우 중요하죠. 왜? 학습자 중심적이잖아요. 학습자 자기가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 아이즈너도 물론 중요하죠. 애플은 약간 정치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접근합니다. 정치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 뭘 가르칠 것인가의 내용이 대부분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문화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더라는 그런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애플입니다. 애플. 신교육 사회학자예요. 그 신교육 사회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교육 내용에 대한 가치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요거 다음
다음 타자는 얘가 되겠죠. 그죠? 보십시오. 나왔잖아요? 얘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 타자 준비하십시오. 누가 나오겠습니까? 얘 아니면 얘. 얘는 조금 부담스럽죠. 이거는. 애플은. 지배 집단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과연 교과서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 안 된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얘 둘은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엔 얘는 행정고시 한번 나왔어요. 얘는. 행정고시는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살필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개발 모형의 대표자인 타일러, 합리 모형은 얘와 빗대어서 얘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개발 모형 위기스 맥타이 나왔고 얘가 나왔죠. 얘는 또 나올 가능성이 약합니다. 얘는. 이거 별표 쳤네? 출제됐죠?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약해요.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칠 때 이게 나중에 뭐 7, 8호부터 또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출제 경향을 또 다시 살펴보고 동향을, 학계 동향을 살펴봐야 되니까 지금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유형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을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고 공식적인 문서로 공식적 문서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공식적 교육과정이고 교과 경험, 학문, 인간, 통합, 역량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험 유형에서 얘가 출제가 됐습니다. 경험 중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약해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 조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통합 교육과정 중요합니다. 역량 중요하겠죠. 그죠?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합과 역량이다. 알아보셨습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고 영교육과정. 자, 공식적 교육과정에서는 보시면 학문 중심 교육, 경험 중심 교육 한번 나왔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얘도 학습자 중심적이에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도 학습자가 지식의 구조를 자기 스스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수학습 파트 발견학습이 출제가 됐어, 발견학습. 이거 출제가 됐죠. 교육과정에 출제된 것이 아니라 얘와 관련된 학문중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발견학습. 얘는 이제 교수학습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다루기도 해요. 저는 교수학습 파트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냥. 얘가 출제된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타자가 얘죠. 얘 출제됐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 얘는 출제가 안 됐죠. 그러면 얘 중요하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파트, 얘는. 그래서 교육과정 유형에서는 일단은 경향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나올 만한 애들이 나왔죠. 이쪽으로 나오고 얘 아직 안 나왔죠. 여기서 한번 물어보면 얘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 얘 한 번도 안 나왔던 얘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데 2018학년도 초등교직 논술에서 나온 게 이 영교육과정이에요. 영교육과정. 이게 그 중등 교육학 논술에서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예순서거든요. 근데 예순서인데 이 초등에서 교직 논술에서 나와서 여기서 중등에서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초중 교직 논술에서 이제 동요 장학이 출제됐거든요. 동요 장학 올해 2018년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초등에서 나온 거 중등에서 나와요. 둘 다 낼 수는 없잖아요. 동요 장학도 되고 영교육과정도 되고 좀 뭔가 이상하죠.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물어봤거든요. 동요 장학 2016학년도 초등 교직 논술에서 반두라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해 2016학년도 중등 논술에서 반두라 관찰학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2017학년도 안 나왔고 2018학년도 동요장 나왔죠. 중등에서 그대로 동요장 나왔죠.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순간 딱 여러분들 감이 있어야 돼요. 예상을.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 얘기 들어봤더니 초등 교직 논술에서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동요장은 저는 모의고사 2번씩이나 실시를 했잖아요. 중요해서
그러니까 얘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동료 장악 때문에 이게 안 나온 거죠. 그런데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얘를 내거나 아니면 얘를 내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교육과정 실제입니다.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만들어진 교육과정 형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실제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2015 개정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2015 개정교육과정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는 뭐 거기에 있는 문구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속에 녹아있는 교육학적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는 제 몫이에요. 제 몫이. 제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학 분과 학문별로 녹여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전공별로 특수교육이라든지 뭐 전공별로 중요한 파트도 있어요. 그런 파트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여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정도 6가지 핵심 역량 그런 정도 좀 암기해 주시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단연 압권입니다. 압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이 교육과정 실제에서 출제되면 얘가 그냥 1순위, 그냥 무조건 1순위, 무조건. 여기 아직 출제가 안 됐죠? 실제 파트는 나오면 얘다. 나머지는 중요성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봐두실 필요는 있겠지만 얘가 이제 압권이다. 압권. 자, 됐죠?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전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 그 개발된 교육과정의 유형,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 형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과정은 개발 모형이 매우 중요하고, 개발 모형은 첫 번째 주자가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합리적인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서 합리적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일러 제자 타바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해서 한 단원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 단원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래서 단원 개발해서 전체 교과 개발로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킬백 교사에서 교사들이 모여있는 학교 전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자. 학교 교육과정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을 분석, 학교 내외적 상황을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백 위긴스 앤 맥타이 이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백워드 설계 모형, 타일러 모형을 약간 변형해서 2단계와 3단계를 역전시켜서 목표 설정하고 평가 계획하고 수업 활동 계획하는 단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지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교육과정은 실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보면 매우 많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이 개발돼. 이렇게 실제적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 슈왑과 워커의 자연주의적 모형이다. 그럼 교육과정에 대한 얘네들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자. 가치에 대한 탐구를 하자라고 하는 거. 이게 아이즈너와 파이너, 애플. 자,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끝나면 개발된 교육과정의 형태가 뭔가?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이 있더라.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거. 공식적 교육과정은 의도한 거. 공식적 교육은 문서로서 의도한 거. 문서로 의도한 것이고, 문서로 의도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배운 거. 얘도 배운 거예요. 그 의도성이면서 약간 다르죠, 그죠? 둘 다 학습은 똑같아요. 둘 다 학습을 한 겁니다. 영교육과정은 아예 공식적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 그 공식화 정도가 점점 약해지죠? 아예 빼버려서 학습 기회조차 없는 거, 학습하지 못한 거.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과 관련된 또는 실행과 관련된 부분,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교육과정,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졌지. 너희 교사들 충실하게 이행해. 충실도 관점. 아니야. 외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 교사가 자신 입장에서 적절히 재구성, 조정할 수 있어. 이거 상호 적응 관점이라 합니다. 아니야. 외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참고 도구에 불과해. 학생과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야. 학생과 교사가 교육과정을 생성한다. 생성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